안녕하세요. 동인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오늘부터 대하 드라마를 3일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사님들, 아주 흥미롭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쫓아와 보시죠. 지금요, 대통령은 공수처가 담당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보면 확실히 검찰이 앞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 여기 박안수 전 사령관 등 이런 사람들 수사는 속도를 내고 이미 재판의 상당수 이제 속속 넘기고 있습니다. 이들 1차 수사를 마치고 속속 넘기고 있어요. 그 넘기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88차례, 88차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52차례가 이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대통령의 본인 수사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수사 내용을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 심판에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게 좌우를 할 겁니다. 자, 김용현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아니라고 상당히 반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공소장에서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건 진실은 아닙니다. 아직. 검찰의 수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알아봐야 되느냐? 이 수사 내용에 동의하든 아니든 진실이든 아니든 이 수사 내용이 대통령의 운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대통령은 이 검찰 수사 내용을 반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야 할 거고요. 일단 검찰이 이게 진실입니다 하고 던져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 대하 드라마 저와 함께 쫓아가 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검찰은요, 이 두 사람이 계엄을 어떻게 탄생시켰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엄이라는 상황이 탄생이 됐느냐를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점점 고조된 걸로 봅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고 5월 30일에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야당이 막 단독으로 법안 처리하죠.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그게 최고조로 향해 가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들 막 탄핵하고 예산 막 깎고 그러자 이거는 계엄까지 갔다. 점점 빌드업을 해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게다가 하나의 요소가 더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부정선거 의혹인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 전 총선 때 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법원은 선거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고, 국정원은 조사를 해봤더니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보고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에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하지만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점점 계엄 쪽으로 갔다. 이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을 평소에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엄이란 말을 언제 처음 꺼냈느냐? 검찰 조사에 따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 작년이죠 이제. 그러니까 계엄을 집행한 지 9개월 전쯤, 그리고 시기로 보면 총선 전, 그쯤 삼청동 안가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당시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5명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을 통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뭔가 비상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쓰는 비상대권, 바로 계엄을, 계엄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상대권이란 말을 통해서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이 처음 나왔다. 언제? 작년 3월 말. 그때부터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경호처장 누구죠? 김용현. 경호처장 공간에서 네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 자, 이번 계엄의 가장 핵심 인물. 앞으로 3일 동안 대하 드라마에서 계속 나올 주인공.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죠. 예, 이 네 명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 점점 연결되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는 5월에 별도로 이들이 강남에서 만나서 뭔가 이런 비슷한 얘기, 비상대권,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입니다. 계엄이 현실성이 있을지. 자, 그리고 나서 5월 30일. 이때가 언제냐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5월 30일에 새로운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자, 의석수 어떻게 달라졌죠? 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21대보다 더 야당은 막 법안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독식하고 법사위원장도 갖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극한 대립이 시작되는 그 즈음부터, 그 즈음 삼청동 안가에, 지금 삼청동 안가라는 게 무슨냐면 예전에 청와대 옆이 삼청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안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계엄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 삼청동 안가에 3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빠지지 않는 사람이 2사람이 보이죠.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자, 6월 중순 삼청동 안가에서 또다시 만나면서 대통령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 넷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면서 4명을 소개합니다. 대통령에게 그 4명을 데리고 와요. 그 자리에. 그게 바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강호필 합창차장까지 4명. 여기 3명 있었던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들이 계엄을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죠. 8월 초에 대통령 관저에서 이번엔 김용현, 여인영 또 3사람이 모이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민노총과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 사법체계 하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조치권, 비상대권 다 결국은 계엄으로 연결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9월 이때쯤부터 뭔가 새어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8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후보자로. 네, 그래서 9월 6일에 이렇게 실제로 국방부 장관 임명장을 지금 주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경호처장이었는데 대통령. 원래 국방부 장관 하고 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그 국방부 장관 자리에 김용현 장관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로 임명한 이후부터 민주당에서 계엄하려고 김용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8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부인을 하죠. 김용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군인이 따라오고 있냐라고 하면서 역시나 부인을 합니다. 자, 어쨌건 그때 임명이 되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동안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사의 조직도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파견되어 있는가 이 명단을 중국 정보당국에 넘겼다, 유출했다, 돈을 받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한 차례 불거지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사 대원들 다 불러 모으고 막 바꾸고 했던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보사령관이 바로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인데
그래서 이 문상호 사령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김용현 장관이 오자마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유임을 결정합니다. 힘을 팍 실어준 거죠. 문상호 사령관도 이번 계엄의 역할을 하죠. 톡톡히. 어쨌건 뭐 그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는 10월 1일에 작년 국군의 날 때 제가 뉴스터지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시가행진 때 많은 우리 무기들을 선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인데 그날 바로 대통령 관저로 5명이 모입니다. 10월 1일 날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5명. 자 이제 이름 서서히 익숙해지시죠, 박사님들. 이 이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대하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공이 많잖아요. 박사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아실 테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10월 1일 관저에서 대통령은 직접 요리를 해서 이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직접 준비한. 이 자리에서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좌익 세력 이런 얘기도 하고 비상대권 얘기도 여기서 나왔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자 11월 9일 국방장관 공관에서 다시 5명이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구체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특전사 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출동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자, 11월 24일 이날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오가는데 김용현 장관은 바로 이날 만남을 기점으로 계엄 준비를 해야 했다고 확신을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대처를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비판하는 대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한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 그러면서 이러다 판사까지 탄핵하겠다 이런 우려를 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추진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나라냐 여기 붙일까요?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날 하고 이날이 11월 24일이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12월 3일에 집행이 되니까 열흘 전인 겁니다. 열흘 전에 이 얘기를 듣고 김용현 장관은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직원들에게 3가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 요 3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참조해서 이 3개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11월 30일이면 계엄하기 이제 2일, 30일, 그 사흘 전이네요. 네. 사흘 전에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보고를 하러 온, 다른 거 보고하러 온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이제 공소장에 따르면 처음으로 밑에 실무직원에게 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계엄 준비를. 조만간 계엄을 결정하실 것이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를 해야 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이걸 찬성할 것이다. 자, 이건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비상대권, 비상적인 대통령 권한의 일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 없으니 걱정 말고 계엄 준비 시작하라 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계엄을 하려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거겠죠.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에서 5,000 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계엄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하셔야 되고 포고령을 써야 합니다. 라고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준비할 수 있나?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보고를 하죠. 네. 보고를 했더니 이 포고령 내용 중에 한 대목을 빼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야간 통행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전 포고령을 참조했는데 그 전 포고령이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요거는 빼라 그러고 수정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그 다음날 12월 2일에 다시 보고를 쫙 했더니 대통령이 됐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김용현 장관과 바빠지기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쓰여 있죠. 특전사. 그리고 쓰여 있죠.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동투더 뉴스. 각 부대는 실제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2월 1일부터요. 자, 먼저 특전사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채널A 강철 부대 보면 많이 봤던 이제 부대 이름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들이죠. 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12월 1일에 김용현 장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계엄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부대를 투입해 시설을 확보하라.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머릿속에 이미 짭니다. 어떻게 짜냐? 자, 특전사는 이천에 있는데 특전사 산하에 제1공수여단은 강서구에 있습니다. 자, 강서구는 가까운 어디로? 국회로 보낼 준비를 하죠. 국회와 민주당사로. 네. 그리고 3공수 특전여단은 이천에 있어요. 같이. 이 3공수 특전여단은 그래서 과천, 선관위 본 청사가 과천에 있거든요. 여기로 보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9공수여단은 인천에 있습니다. 9공수여단은 인천에서 와서 선관위 관악청사 그리고 여론사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천에는 707 특수임무단이 있는데 실제로 이 특수임무단에서 이게 투입한 게 바로 이 헬기입니다. 헬기. 자, 12월 1일에 그날 오후에 당장 1공수여단장에게 곽종근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계엄이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간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2일에 3공수, 707, 9공수 이쪽에다가 만나서 역시나 북한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하라라는 얘기를 내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이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할지를 다 이제 배치를 해 놓는 거죠. 계엄하기 하루 전날인 12월 2일 저녁 비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에요. 자,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 곽종근 사령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화는 대통령 비와폰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 비와폰이었어요. 근데 받았더니 대통령이었던 거죠. 얼마 후에 바로 김용현 장관이 비와폰으로 전화해서 깜짝 놀랐지. 자, 내일 보자. 이 얘기는 내일. 자, 12월 3일 계엄 당일 날이 밝자 곽종근 사령관은 간부들에게 그날 비상 대기 태세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작전단장에게 실제로 UH-60 이 블랙호크 몇 대를 동원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2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답을 합니다. 실제로 이 블랙호크 헬기가 계엄날 9km 넘어가지요. 원래는 일과 시간 끝나면 곽종근 사령관 군복 당연히 벗는데 12월 3일 저녁을 먹을 때는 전투복을 입은 채로 간부들과 밥을 먹고 실제로 간부들에게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날 밤 9시 45분 비아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김용현 장관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10분, 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조금 늦어져요. 그 국무회의가 좀 늦어지면서 그래서 10시 20분 이때가 언제냐면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기 직전에 곽종근 사령관은 707 특임단장에게
오늘 야간 훈련 시행하니까 대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죠. 정보사로 넘어갑니다. 특전사가 테러를 대처하는 조직이라면 사실 이제 군사 기밀을 수집하는 게 바로 정보사령부인데 여기는 HID도 있습니다. HID. 흔히 말해서 흔히 말해 금정은 목 따러 가는 정말 아주 정예 부대가 정보사 밑에 있지요. 사실은 이 계엄 얘기를 김용현 장관이 가장 먼저 실무로 얘기한 쪽은 정보사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김용현 장관은 10월 14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이미 계엄을 하기 2달가량 전 10월 14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 자, 이때가 언제냐면 9월에 김용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다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당시에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논란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을 때 구제해 준 거예요. 유임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별 2개 장군이죠. 근데 노상원 장군 일을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노상원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아기보살과 함께 있었다는 민간인 이거 왜냐면 퇴역했으니까 민간인 신분인데 김용현 장관의 복심으로 당시 계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노상원이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이에요. 문상호는 현 정보사령관이고. 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김용현 장관이 문상호 사령관에게 모든 걸 지시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노상원 도와줘라. 노상원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10월 하순에 노상원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말 이 얘기를 듣고 문상호 사령관은 2명의 대령을 부릅니다. 서대령과 어대령. 이게 계속 나옵니다. 서대령, 어대령도.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원 15명에서 20명씩 선발해서 보고하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각자 대원들을 선발을 하죠. 이들은 상당히 무슨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11월 초 안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3사람이 만납니다. 원래는 어대령까지 부르려고 했는데 어대령은 못 나왔고 노상원 사령관이 문상호, 서대령 함께 만나요. 안산이 바로 그 노상원 사령관 집이 있는 곳이죠. 예, 그 애기보살 그 점집 같이 하는 그 집이 있는 곳. 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한 달 전인데 이미 계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노상원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시 어딜 가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야 된다.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 감금해서 신문에서 뭘 알아내야 된다?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요거를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계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다. 요게 이제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계엄 사실을 김용현 장관이 가장 먼저 뭔가 캐치하고 상의한 게 바로 현재 이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누구예요? 노상원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죠? 전 정보사령관. 네. 자, 12월 1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이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사령관과 문상호 어대령이 만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만간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한 개 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해서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선관위 출입 인원을 확인하라. 자, 그 누구를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 명단은 내가 나중에 주겠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지요. 자, 12월 3일 오전에 노상원 사령관은 문상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월 3일 주중에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대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때 다시 전화를 해요. 그날. 주중이 아니라 오늘 저녁 9시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뭔가 그날 바로 12월 3일에 결행해야겠다는 게 노상원에게 뭔가 전달된 시점이 바로 그날 오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전 10시에는 주중이라고 했는데 다시 점심때 전화해서 오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9시경 정보사는요. 실탄 100발을 소지한 대원 10명이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계엄이 선포된 거는 10시 27분인데 밤 벌써 1시간 반 전에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들어가려고. 그리고는 9시 30분 노상원 사령관은 문상호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령관에게.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선관위 들어가 출입 통제, 전산실 확보하고 선관위 전상실 직원 5명을 확보하라. 5명.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하라. 그래서 문상호 사령관이 계획처장에게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노상원 사령관이 불러준 그 5명의 직원 명단입니다. 그 직원을 계획처장에게 보내면서 이들을 확보해야 된다. 오늘 임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10시경에 TV 언론 보도를 보면 바로 행동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정보사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8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미 2시간 30분 전에 판교에 있는 100여 단 사무실에 정보사 HID를 포함한 요원 36명이 소집돼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체포조였습니다. 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9시 30분에 판교로 갑니다. 판교로 가서 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곧 임무가 부여될 테니 서대령과 어대령의 지시를 잘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죠. 방첩사로 갑니다. 자, 방첩사령부는 예전으로 치면 기무사죠. 기무사. 기무사인데 기무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되면서 방첩사령부가 되는데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입니다. 그래서 충암고 후배 여인영 방첩사령관 계속 아까부터 나왔죠. 제일 초창기부터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김용현 장관이 데리고 다녔던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계엄을 빨리 눈치를 채죠. 11월부터는 이미 간부들에게 북한 오물풍선을 핑계로 대면서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대기태세, 언제든지 비상이 걸리면 나올 수 있게 대기태세를 잘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실제로 12월 3일 당일 저녁에 김용현 장관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잘 대비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는 이제 1처장에게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방첩사 수사관이 선관위 3곳. 방첩사는 어디냐면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과천에 있으니까 가깝죠. 선관위 과천청사. 근데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그리고 여기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까지를 다 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출동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이후에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분석팀이 오면 그걸 전산실 내용을 인계해 주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떼오라고 합니다. 아예. 선관위 서버를 떼서 갖고 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뭔가 선관위에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이 지시에 따르면. 자, 그리고 나서는 계엄 직전에는 사령관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간부들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야,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직접 여인영 사령관에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수방사는요. 수도방위 사령부는 그야말로 우리 수도를 방위하는 곳이죠. 그래서 뭔가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 또 나오지만 뭔가 쿠데타든 뭔가 일이 터질 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에 가장 가까이 많은 군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수방사는 여기 남태령에 있습니다. 남태령에. 자, 이 수방사령관은 이진우 사령관도 11월부터 부하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 얘기하면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지시를 하면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자, 계엄 선포 전에 김용현 장관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인의 작전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만약 계엄이 선포가 되면 경찰청이 기동대 26개, 그러니까 한 1,500명이 국회를 막을 거다. 아마 출입구를 봉쇄를 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수방사는 이선에서 국회 본관 그리고 의원회관 등의 출입문을 확보해서 차단하는 그 방법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선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앞에 막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방사는 국회 본관 그리고 의원회관을 통제해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니네가 통제를 하면 아마 특전사 707이 국회 안으로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작전 수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진우 수령관은 1경비단의 핵심 부대인 태호와 백호 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9시 그날 바로 계엄 당일 9시 48분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니까 이즈음 계엄 선포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계속 전화하면서 대기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부대에서 대기하면서 작전 실행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를 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바로 경비단장, 군사경찰단장, 수방사 참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오라라고 대기 지시를 합니다. 딱 이제 모두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이 선포 대기만을. 자, 경찰은요. 경찰로 갑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 직전인 7시 20분 저녁에 삼청동 안가로 부릅니다. 두 사람을. 누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갔더니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있었죠. 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다.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하면서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 문서를 여러분이 비상계엄의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10시 국회, 10시 30분 민주당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곧바로 안가를 빠져나와서 또 김봉식 서울청장은 본인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죠. 누구에게? 경비안전계장에게. 7시 45분. 그러니까 7시 20분 안가에서 만나서 바로 서울청장 가서 7시 45분에서 8시 7분 사이에 전화를 해서 자, 오늘 밤에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 관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관 기동대 현황을 파악해라 라고 했더니 5개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알아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기동대를 1개를 더 끌어올 수 있다. 6개 대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 9시경에는 국회 출입문이 모두 몇 개고 뭐 개폐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죠. 밤 10시에 모두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춰라. 자, 경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아까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 준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준비 마친 상태에서 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8시 22분경 대통령이 전화를 한 통합니다. 누구에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자, 이번 계엄 과정을 보면 국정원에 대해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1차장인 홍장원 차장에게 연락을 하는데 더 뭐 믿고 있었을 수도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해 놓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전화를 하지요. 자, 그리고는 김용현 장관은 오후 4시경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부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시 40분에 접견, 이 국방부 장관 여기 접견 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를 내리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로? 밤 10시로. 자, 밤 10시 비상계엄 준비가 다 마친 상태예요. 제가 오늘 좀 길게 계엄이 어떻게 탄생했고 계엄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이 10시가 좀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속이 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계엄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이들은 계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자,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과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뭔가 맞붙이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엄을 선포한 이유 같은 것도 대통령이 얘기한 거와 일견 다르질 않죠. 그리고 계엄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어쨌든 계엄을 준비를 했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 다음 계엄이 벌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 검찰의 공소장과 또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이 대립도 벌어지거든요. 그 내용까지 2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검찰 공소장 속에서 이 계엄을 모의하는데 동원되지 않은 부대는 네, 제가 여러 번 이 사람들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번 특전사, 2번 수방사, 3번 미사일 전략사, 4번 정보사. 자, 한 군데는 오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나갑니다. 자,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고 며칠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 아시면 앞으로 이 탄핵 심판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구두구 2번 180일입니다.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첫 번째 당첨자 승원박님, 박승원님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준 게 탁월했다고. 감사합니다. 자, 헌법재판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는 이유라면서요. 제가 이 탄핵 부분은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박승원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째, 양용대구님.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올해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제는 싸우지 말고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세 번째 당첨자님 축하드립니다. 비행님이신데요. 친구 추천으로 보게 됐는데 정치를 쉽고 재밌게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존 포르쉐님. 뉴스터디 덕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됐대요. 네, 술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마지막 당첨자님 두구두구 MYUNSOOO님 오면수님이실까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인사 해주셨고요. 나라가 빨리 안정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자, 뉴스터디 시청자님들도 보면 좀 나라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정답자분들은 아시죠? 이게 유튜브 채널 A 뉴스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란 들어가시면 선물 어떻게 받으시는지 제가 써놨습니다. 자, 날씨 많이 추운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올 새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